정부는 오늘 행자부 장관의 김부겸 의원, 국토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 문체부 장관의 도종환 의원, 해수부 장관의 김영춘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수익률과 보장성을 모두 높인 새로운 유형의 은퇴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적용키로 한 DSR을 은행권에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부실률을 줄여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서입니다. 문화재청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복원해 올 하반기에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지명하는 조각을 단행했습니다.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문체부 도종환, 국토부 김현미,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행자부 장관에 지명된 김부겸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 4선 의원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불모지였던 대구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전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지명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한 뒤 20대 때 청주에서 민주당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 3선 의원인 김현미 의원은 최초 여성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해수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춘 후보자는 부산 출신 3선 의원으로 지난 2003년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당시 일당이던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몸을 실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인선 발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선은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펀드와 월 지급식 펀드는 은행 예금 수준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왔는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변동성 관리로 원금을 일부 보장해주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익을 내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5세에 은퇴한 사람이 3억 원으로 가입하면 물가 상승률을 연 2.4%로 가정했을 때 평균 수명인 80세까지 25년간 1년에 750만 원, 매월 62만 5천 원을 월 지급식 형태로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도 원금의 50%인 1억 5천만 원이 99% 확률로 보장돼 소득 단절의 염려가 없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오늘 공식 출시한 인출식 은퇴펀드 한국형 RIF의 얘기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미국의 캐피탈그룹과 협력해 개발한 한국형 RIF의 가장 큰 특징은 은퇴 잔존자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물가 상승률 수준의 돈을 받으면서도 원금의 일정 부분을 은퇴 잔존자산으로 보장해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 경우에도 펀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은 조건일 때 원금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은퇴 잔존자산으로 보장받을 확률은 74%, 3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31% 정도입니다. 네, 삼성 한국형 RIF 펀드는 길게 투자하면서 월소득을 받아가시거나 또는 필요시에 목돈을 또 빼서 쓰시면서 계속 투자하실 수 있는 은퇴규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펀드는 글로벌 증시 침체와 관리 소홀로 인해 은행 예금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보여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한국형 RIF의 경우 캐피탈그룹이 직접 선정한 배당주, 배당 성장주로 구성돼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연평균 4%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삼성자산운용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월지급식 펀드는 캐피탈그룹이 운영하는 6개 역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채권의 비중을 80에서 90%로 높여 주로 원금 손실 위험이 높았던 기존의 월지급식 펀드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RIF 역시 원금 보장에 대한 계약이 포함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D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DSR을 도입한다는 건 대출을 좀 더 깐깐하게 들여다봐 조이겠다는 것으로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도 은행이 DSR을 반긴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꺼내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존의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과 마이너스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DSR로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면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DTI 때보다 높아져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 규모가 줄어 이자이익도 덩달아 감소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은행권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대출을 깐깐하게 따지는 만큼 부실률도 줄어들어 자산 건전성이 높아지고 대손 충당금 부담이 줄어드는 등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실제 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수익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다라면서 자산의 질을 높이는 게 실적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우리은행은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농협은행 역시 작년 조선해운 구조조정 영향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부실 여신을 털어내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무려 367% 늘어난 1,50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DSR의 기준 비율을 150% 내외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목표한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DSR을 도입한 KB국민은행 이외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DSR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화재청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 당시 해외 외교 건물인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을 복원해 올 하반기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 서울 중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문화재청의 후원 약정식과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시민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옛 대한제국의 해외 외교 건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퍼즐로 만든 겁니다. 잘 몰랐던 우리 문화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날 문화재청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과 함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후원 약정식을 갖고 2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외부 공간인 한국전통정원 조성에 쓰일 예정입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고종 황제가 1891년 자주외교를 위해 미국 백악관에서 1.5km 거리에 있는 건물을 왕실 자금 2만 5천 달러를 주고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일본의 단돈 5달러에 강제 매각된 뒤 100여 년간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2012년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을 350만 달러에 사들여 복원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자주외교의 상징이던 해외 유일의 외교 건물 복원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타벅스는 2009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덕수궁 명사초청 강연회를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 친필 휘호 기부 등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보수와 복원 공사를 한 뒤 하반기 중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보험업계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선심성 공약으로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최근 공공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실화된다는 마음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처우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우선 특수고용직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험업계가 유독 이 특수고용직과 관련된 이유가 뭘까요? 네,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 노동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위탁, 위임 계약 등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로 말 그대로 특수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을 통해 특정 보험사에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인데요. 이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약속한 것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약 21만 명이고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까지 합하면 51만 명이 넘습니다. 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특수고용직에까지 옮겨붙은 셈인데요. 보험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직의 기본권 보장을 공약하면서 고용산재보험의 의무화도 약속했는데요.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는 것은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때문입니다.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면 기존에 없던 고용산재보험 부담은 물론 기존 직원노조와 별도의 설계사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무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면 보험업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안 그래도 전 금융권의 영업 트렌드가 저비용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굳이 고비용, 특히 앞으로 더 부담이 커진다면 설계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설계사는 다른 직업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출퇴근이 불규칙한 이들 모두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줄 경우 매일 회사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반대로 설계사들은 고무대 상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설계사들은 거대한 회사를 1대1로 상대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인 만큼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임금 노동자와 달리 설계사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입 차이가 워낙 크고 본업으로 하느냐 또 부업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스타 보험 설계사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는데도 보험료만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혜 대상인 설계사들의 의견도 하나로 모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지난 정부 때 강하게 밀어붙였던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지만 성과주의도 도입 취지만 놓고 보면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사회를 통한 제도 도입을 부추기고 각 회사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노조의 불안과 불만을 키웠는데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넓은 영역에 도입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아 강한 저항을 받았던 겁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획일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는 모습은 성과주의 때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없애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험 설계사의 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정금융권에서 찾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약 1,600곳을 상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산 규모 1,000만 원 미만 조합까지 포함돼 사실상 전 금융권에 도입되는 셈입니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특성과 고객군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권과 보험권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도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RBC 비율 산정 시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잔존 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RBC 제도에서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 기준에는 만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새 기준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잔존 만기를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제도 개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해 12월 일단 25년으로 확대하고 내년 12월에 30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험부채의 잔존 만기가 중요한 것은 장기 계약 상품이라는 보험업계 특성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존에는 20년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면 보험사는 그 시기에 대비한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즉 보험부채의 잔존 만기가 늘어나면 보험사의 RBC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 8년 만에 가입자 수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천만 441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 이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1순위 가입자 수는 1,105만 4,77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1순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7개월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늘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1,947만 3,580명에서 2월 1,967만 6,862명으로 1% 늘었으나 3월에는 1,985만 6,241명으로 0.9%, 4월에는 0.7%로 증가폭이 줄고 있습니다. 11.3 대책 이후 서울과 신도시 등 청약 조정 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이 1주택 이하 보유자로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 부활,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 등 규제 조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의 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지상파 UHD 방송이 내일 수도권에서 시작됩니다. UHD 채널은 KBS 1은 9-1번, KBS 2는 7-1번, SBS는 6-1번, MBC는 11-1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J ENM이 터키의 현지 법인을 만들고 현지 1위 영화 제작사 BKM과 합작으로 터키판 수상한 그녀 등 영화 2편을 제작합니다. 터키는 자국 영화 점유율이 할리우드 영화 점유율을 앞서는 국가 중 하나로 영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CJ ENM은 설명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가 오늘 경기도 안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BMW 부품 물류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 30배 크기에 달하며 메인 창고와 위험물 창고 등 6개 건물로 이뤄졌고 인공습지와 공원,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 이른바 GMD 사업입니다. 정부가 GMD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토록 하는 겁니다. 이들 GMD는 아세안과 북미 등 각 지역별 시장 개척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모두 갖춘 전문가 집단입니다. 서울경제TV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GMD를 총 10회에 걸쳐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TRC 코리아의 강남영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러시아 시장 개척 기업인 TRC 코리아.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강남영 대표는 1991년 3월부터 러시아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모스코 에너지 대학의 석사 과정 중 국내 한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시베리아 원자력 연구소로 기술 연수를 떠나면서 러시아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98년 7년여 동안 러시아 주재원으로 생활한 강 대표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외환 위기로 인해 회사가 러시아 사무소를 폐쇄하면서 강 대표는 대기업의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제가 하나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러시아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죠. 강 대표가 도전을 결심한 뒤 1998년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유가 급등을 등이 업고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에게도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첫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한 러시아 기초기술의 한국 수출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러시아 기초기술을 이전하려 했지만 중소기업은 이 같은 기술 도입에 관심도 자금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년여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 뒤 강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무역업 중심으로 사업 아이템을 재구성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당시에는 그 러시아 바이어들이 직접 이렇게 수입, 통관을 해온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류라든지 통관, 그리고 대금 지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들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모든 무역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죠. 강 대표의 러시아 사업은 순항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러시아 최대 완성차 업체인 오토바지에 한국 대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1,500만 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강 대표의 입지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강 대표는 이후 러시아에서 국내 한 대형 중공업 회사의 전기 차단기 총판을 시작하고 국내 대기업과 미국 대기업이 함께 만든 회사의 제품도 강 대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팔려나갔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강 대표가 가진 러시아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와 성실성,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본궤도에 오른 강 대표의 TRC 코리아는 작년까지 4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강 대표는 최근 들어 화장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후 폭풍으로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주춤한 사이 러시아가 새로운 국내 화장품 수출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유럽 화장품, 프랑스제라든지 이태리제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산 화장품이 이젠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올해 아주 본격적으로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현지에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현지 합자법인도 설립하고 있고 B2B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또 러시아 정부가 자원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입 대체 프로그램이 한국 기업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제조업 육성입니다. 그러한 러시아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는 국내 공작기계 제조업 기업들과 함께 현지 진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작기계 제조 기업들은 주요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 파트너는 부품 중에서 중량물을 공급해가지고 조립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그러한 전략이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글로벌 시장 개척단으로 활동하는 강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러시아를 주목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이 언어, 그다음 통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미들맨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으로 가며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강 대표가 러시아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서 점차 예년 이맘때 기온 되찾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2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흐린 하늘 보이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저녁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조금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